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간호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팅게일과 간호를 살펴볼 거고요. 영국, 미국, 독일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 여러분이 간호를 할 때도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이 들어있고 그것을 본받아서 간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은 무엇인가 아는 것 중요하겠죠? 두 번째, 페니크와 영국 간호 제도인데요. 페니크 여사는 나이팅게일과 쌍벽을 이루는 간호사였습니다. 영국 간호협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제간호협의회도 조직하신 분이시죠. 간호사의 단결과 전문적인 간호사 단체 활동을 주장하신 분이세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활동을 제1차 간호혁명과 제2차 간호혁명이라고 하는데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대 간호의 기반이 되죠. 미국 간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대부분의 간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은 간호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이처럼 전 세계 간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근대에는 독일의 카이저스 메르트에서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배우고 일 정도로 독일 간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왜 그렇다면 현대 간호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대 간호는 어떻게 조직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고요. 자, 우선 나이팅게일 간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는 역사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야지만 그것이 간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배경을 아는 것이 간호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꼭 그 상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경을 학습한 뒤에 연결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출생과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돈을 모아줄 정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나이팅게일은 간호학교를 설립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팅게일의 전 후반기 업적을 다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나이팅게일이 많은 책들을 쓰고 했는데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팅게일이 출생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대규모 공장이 많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겠죠. 자본주의가 발달할 테고,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 많고 상업화가 되게 되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겠죠. 이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839년에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여성들도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겠고요. 또 1840년에 영국 노예제도가 폐지돼서 80만 명 노예가 해방을 맞게 되죠. 그러면 사회에 시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자들에게 이때 참정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즘 철학 사상과 함께 여성계 지도자들이 법률이나 교육, 의학 등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참정권을 위한 운동을 벌였죠. 나이팅게일 여사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어서 정치에 참여해야지 된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을 때 태어나셨는데요. 1820년에서 1910년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족 집안이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고 집안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세 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부모에게 전달을 했고 어려서부터 병원 방문과 봉사를 했는데 귀족 집안으로서 귀족이 사회시민, 일반 시민에 대한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회봉사를 통해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신을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31세 때에는 독일 카이저스 메르트에 가서 2주간 훈련을 받고 3개월간 실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간호제도나 교육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영국에 돌아와서 간호를 펼치게 되죠.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미들섹스 병원에서 콜레라 환자를 간호를 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1850년 런던 부인병원의 원장 겸 간호원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천부적인 간호 행정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병원에서는 봉사 이런 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를 케어하거나 병상 옆에서 돌보는 행위보다는 행정을 통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간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각에서 간호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간호사로서 간호행정가로서의 혁혁한 공을 세운 크림 전쟁에서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크리미아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흑해 연안에 있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죠. 지금은 러시아 땅으로 되어져 있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었죠. 이권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때도 19세기에도 영국, 프랑스, 터키와 러시아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립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가고 부상자가 있을 텐데 거기서 부상자 케어를 해야 되는데 영국은 간호단이 없어서 부상병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요. 42%에 육박했다고 하죠.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대의 암흑기에서 사회개혁을 통해서 자선간호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왜 프랑스나 러시아는 자선간호단에 의해서 부상병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영국은 그렇지 못했고 사망률이 42%에 육박하니까 부상자 2명 중에 1명은 사망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이 영국 국내로 전해졌겠죠. 그래서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국 육군대령 허버트 경이 나이팅게일에게 부탁을 해서 이곳에 가서 이 부상병들을 간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달라라고 해서 크림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1954년 10월 24일에 숙련되지 못한 간호사. 왜요? 근대잖아요. 근대는 지금 간호가 카톨릭에서 수녀들이 떠나게 되고 신교들이 간호에 관심이 없으면서 간호가 열악해지고 돈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간호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간호사들을 데리고 진지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간호사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한 40여 명 데리고 갔고요. 가서 아마 야전병원에서 도착을 했더니 야전병원의 환경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열악했겠죠. 그래서 우선 환경을 개선을 합니다. 청소하고 세탁하고 급식 상황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군대 위생제도를 개혁하게 되고요. 여기서 성실이라는 사람들에게 간호사들에게 격려를 하고요. 의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지원을 하게 되죠. 또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냥 숫자로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위정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기법을 개발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로즈 차트 또는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크림 전쟁에 나이팅게일이 부임을 하고 난 6개월 후에는 사망률이 42%에서 2%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보게 되면 부상자 100명 중에 42명이 사망했었는데 나이팅게일이 오고 난 다음에는 100명 중에 2명밖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나이팅게일이 야전병원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자금을 받아야지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이곳에 지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계적인 기법으로 부상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통계 기법을 쓴 거예요. 숫자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림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분홍색, 그리고 지금 녹색이라고 하는데 녹색으로 보이진 않지만 녹색,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쉽게 위정자들은 부상으로 사망하는 건 몇 명, 질병으로 사망하는 건 몇 명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데이터 시각화의 선구자라고 봅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기도 했고 간호행정가이기도 하면서 통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영국 통계학회의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고요. 나중에 미국 통계학회의 명예회원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이 통계 내용을 보게 되면 크림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25만 명 중에서 사망한 2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중에 10%, 한 17, 8% 되겠네요. 2700여 명이니까 이 사람들만이 군사 작전 중에 사망을 한 거고요. 2만 명 중에 2000명 정도는 부상을 입어서 그 상처 후유증으로 사망을 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16,000여 명은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이 군사 작전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왜 이렇게 사망을 했을까?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나 인력들이 필요할 테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되겠죠? 그런 지원을 쉽게 잘 받아나기 위해서 또 위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통계를 잘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위정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림 전쟁에서 군대 위생제도를 개혁하죠. 군대 내 다른 부서의 조직 관리에도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행정관리자로서 잘했기 때문에 자문도 많이 해줬고요. 의학실험실이나 군의학교, 군인 휴게소 같은 걸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의무병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또 환경이 그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인들이 우편 제도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적응을 해서 나중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했다는 거죠. 군인 가족 돕기 운동도 하고요. 나이팅게일은 물리적 환경이 간호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휴게소를 설치해서 쉬도록 하는 것 정신적, 영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돌아다니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폈다고 하죠. 그래서 등불을 든 여인, 크리미아의 백의의 천사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이후에 나이팅게일은 간호총감이라고 하는 간호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간호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관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크림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나이팅게일에게 국민과 정부는 돈을 모아서 20만 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간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유럽을 시찰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간호 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금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입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호교육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학문적 차원에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수도사, 수녀들에 의해서 간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교와 간호가 분리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때부터는 간호교육을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제공하기 시작했다.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독립적 기금으로 세운 간호학교입니다. 근대 간호 교육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병원 간호사, 잘 교육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잘 교육된 병원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돈을 받고 질 낮은 간호를 수행하는 교육되지 않은 간호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간호사들도 교육해야 되겠죠. 간호사를 가르칠 간호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역에 병들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간호할 그런 간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호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정리해보면 전반기에는 크리미아 전쟁에 나가서 스쿠타리 야전병원에서 위생시설과 간호를 개선한 것이죠. 청소, 세탁, 급식 상황 같은 곳에 혁신, 개혁을 일으켜서 군인 사망률을 42%에서 2.2%로 감소시켰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군대 위생제도 혁신과 행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부상자 간호뿐만 아니라 위생제도나 행정제도도 개선을 했고요. 간호사들이 훈련받지 못한 간호사였죠. 간호사들을 재훈련하기도 했고요. 야전병원 상황을 통계적 수치로 집계하여서 노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위정자들이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국에 돌아와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설립해서 간호사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성 토마스 병원 내에 독립된 기금으로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간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비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으로서만 간호를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간호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전반적인 업적은 간호사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타파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성의 능력과 지혜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반기 업적을 보게 되면 나이팅게일은 간호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군대 의무행정 개선안을 왜 제안을 하고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미국 남북 전쟁에서도 크리미아 전쟁에서 참여했던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미국의 군인 구호 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하고요. 병원의 보고 방법이나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도 질병 및 사망에 분류를 하죠. 의료정보과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것을 최초로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망의 합리적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기도 하였고요. 농촌 지역의 위생과 방문 간호사 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보건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왕립병원 설립과 리버풀 빈민병원 설립에도 자문을 해서 이 병원들이 모범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죠.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 위반자가 되어야지만 정치적인 자금을 간호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의 정책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지나 간호사업 이런 것들 후생사업이 정치와 관련되는 거죠. 자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요. 또 이때는 인도가 영국령이잖아요. 인도 보건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도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을 만들고 40년간 열중을 하면서 정치 위반자들에게 제출하기도 하고요. 인도 보건 향상을 위한 토지 문제나 수리 문제, 세금, 고리자금업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해서 인도 총독에게 전달하고 거기에서 개혁을 이끌어내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간호 실무자라기보다는 간호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이 행정이나 정치의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이팅게일은 후반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책도 많이 썼습니다. 거의 1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책을 보게 되면 Notes on Hospitals, Notes on Nursing이죠. 병원에 관한 기록과 간호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호 행정가로서의 내용을 병원에 관한 기록에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병원이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외양이나 형식에 치중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병원 내부는 의사나 간호사 질이나 그리고 편리에 중점을 두어서 설계하고 구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요. 이러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병원을 설계할 때 감염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왕립병원이나 리버풀 빈민병원을 만들 때 제시를 하고 도와주면서 좋은 병원으로 영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트스 온 너싱 같은 경우는 간호학교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간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직 역할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박스로도 정리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살펴보시고요.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환경위생, 개인적인 위생, 이거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그렇겠죠. 그리고 정신건강, 이런 것들도 건강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호사는 또한 증상을 관찰하는 것에 예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환자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간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관리자 입장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간호부장의 감독상 책임이나 윤리적인 지도 방법 등을 저서에 기술함으로써 현대 간호 전문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팅게일은 후반기에 적집자사 창건의회에서도 노력을 했는데요. 적집자사는 앙리 디낭이 창설을 했죠. 1863년도에. 이때 앙리 디낭이 나이팅게일에게 자문을 구하고, 나이팅게일은 적십자사 창설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공적을 기려서 1907년부터 런던 적십자 대회에서는 나이팅게일 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사가 나이팅게일 공원을 기리기 위해서 간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는 거죠. 보통 나이팅게일 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한다고 하니까 국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적십자사, 레드크로스에서 나이팅게일이 레드크로스 적십자사 창건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팅게일의 시대적 배경과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대 간호하는 간호 정신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여러분이 간호를 할 때 그 간호 속에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별 없는 간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간호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질병을 간호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예요. 그러면 암에 초점을 맞추겠죠. 의사들처럼 암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보면 간호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 어떻게 해요? 암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간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 라는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전인 간호와 유사한 개념이죠.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대상자인 인간이 변해가는 그 다양한 상황을 다 확인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을 가져야지 되는 것, 이렇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전형 간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적인 환경 모두를 통합해서 돌본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간호사 자신은 신앙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간호교육도 비종교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간호사 스스로는 종교를 갖는 것이, 이 간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명을 갖고 해야 되고 힘든 일이면서 헌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사명감을 갖지만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간호사가 신앙을 가져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잘하지 못하고, 이러한 차별 같은 것에 대한 관념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간호사의 갖고 있는 종교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이고 의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호를 교육하는 것, 간호사가 해야 되고요. 간호사를 지도 감독하는 일체, 간호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오늘날 간호의 직업적 자유나 경제적 독립, 정신적 자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는 반대했어요. 나이팅게일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페니크 여사도 영국 내에서 유명한 간호 지도자였는데요. 페니크 여사는 면허 등록 제도를 찬성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나이팅게일은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호사에게 형식적인 자격 제도를 주는 것은 간호사로서 헌신적인 태도, 사명감 이런 것을 희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웰비잉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에게 웰비잉, 안녕한 상태를 주장했다고 하고요.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간호를 하면서 성심을 다하는 태도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 그 업무에 대해서 긍지와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간호를 할 때도 여러분 간호 속에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나이팅게일 간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간호로서 페니크 여사와 영국의 간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져 있는 분이 페닉 여사이고요. 영국의 병원과 간호를 살펴보면 영국의 간호는 현대 간호의 모체가 되어요. 물론 이 영국 간호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간호가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간호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간호는 의료보다는 구제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먼저 직업적 간호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구빈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Poor Law라고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도 빈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빈법을 제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법을 제정했다는 거죠. 이러한 구빈법은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빈법은 지금 현대에도 사회보장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의료보호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잖아요.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다는 구제사업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병원 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설립한 것은 간호 교육을 통해서 간호가 직업적 간호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각 나라 유럽에서도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국으로 나가서 자국의 간호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간호 사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전 세계 전문 직업 간호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를 졸업한 간호사들을 나이팅게일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에서 훈련받은 간호사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격 및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간호는 임상간호로서 또 조상간호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입원 환자 중심의 임상간호, 베드사이드 케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침상 옆에서 하는 돌봄 간호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습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간호 교육에서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직업적 규율을 엄격하게 했죠. 나이팅게일도 그 스쿠타리 야전병원에서 교육을 하게 될 때 이 교육받지 못한 간호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갖도록 하고요. 간호사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영국 간호 속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호사와 동료 간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것들이 영국 간호의 전통이 되었고 이러한 영국 간호가 사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런 것들이 간호 속에 녹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간호는 성 바돌로뮤 병원에서는 1860년대 간호사 유니폼을 이제 입게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때 페니크 여사라고 하는 분이 간호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또 간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페니크 여사는 간호사 단체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이 성 바돌로뮤 병원에서 페니크 여사가 간호사 단결과 단체 조직 결성 운동을 시작하였죠. 리버풀 노무병원, 빈민병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팅 간호학교 출신 간호사들이 이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간호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간호 업무와 비전문적인 업무를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격 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고 무자격자는 청소나 이런 업무를 하게 돼서 지금 간호사가 하는 업무, 뭐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위생요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이때도 구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를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간호사들을 교육하고자 했다는 거고요. 또 구빈법 실시와 관련해서 오늘날 보건소와 유사한 기능을 리버풀 노무병원에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 지역사회 간호의 기틀을 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영국은 공공의료잖아요. 나라에서 모든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산제도로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산사 면허를 주관해서 등록 조산사만 개업해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고요. 중앙조산사 이사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같은 것들을 주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도 그 크림 전쟁을 통해서 부상자 간호를 하면서 군대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겠죠. 1881년 육군 간호봉사대를 시작으로 해서 해군, 공군 간호단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크림 전쟁에서는 제대로 간호를 못했다고 하면 2차 세계대전에 파견을 해서 자국민 군인들을 간호하고 이런 활동을 펼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간호교육기관과 패니크 여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간호교육은 수차례 전쟁을 통해서 간호교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16년 노열 간호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간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간호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간호사 면허 등록 기준을 관리를 하게 되죠. 나이팅게일 사후죠. 이래서 이때 이제는 면허 등록 기준 이런 것들도 나이팅게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종합대학을 연결해서 간호사들이 이 대학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간호 지도자를 양성을 하게 되는데요. 1, 2년 단기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간호 교사나 간호 행정과 조산사, 산업 간호사, 방문 간호사 등을 양성을 하고 간호 지도자들을 많이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교육기관도 많이 만들고 강의를 많이 듣고 교육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수의 대학교에서 장학금은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학위증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 학위과정을 많이 만들고요. 학위를 주고 간호학자나 연구자들도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나 교육을 통해서 미국 간호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교육은 하도록 하나 학위증은 주지 않았다. 학위증에는 인색했다라고 영국 간호는 보면 되겠습니다. 패니크 여사회에서 제2의 간호혁명을 맡게 되는데요. 이 패니크 여사의 제2의 간호혁명은 간호의 직업적 독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죠. 패니크 여사는 무자격 간호사들을 자격 간호사로 교체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7년에 영국 간호협회를 조직을 하게 되죠. 간호사의 단결과 간호사의 조직적 활동 이런 것들이 간호사의 직업적 자유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 나라의 영국 간호협회를 창설한 뒤에는 미국 간호협회 창설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각 협회들, 나라들의 간호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간호협회들의 모임이 국제간호협의회거든요. 이 국제간호협의회를 1899년에 창설을 하게 되고요. 이 ICN 국제간호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주장을 합니다. 나이팅게일과 같은 시대에 사셨다고 얘기를 했죠. 나이팅게일이 국민들이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생전에는 영국의 면허 등록 제도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요. 나이팅게일 사후에 면허 등록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패닉 여사가 그 가장 맨 앞에 계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호사에게 시험 제도를 채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자격을 주고 그들에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야지만 간호사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직업으로서 사회로부터 공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에 시험을 통해서 간호사에게 면허를 줄 거라고 하면 시험 출제위원은 반드시 간호사이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간호사 교육과 시험은 간호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그리고 나이팅게일 사후에 면허 등록 제도를 영국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싱타임즈 영국 간호협회에 학회지를 발행을 해서 간호사들이 연구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혁명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제일 간호혁명은 나이팅게일 여사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팅게일 여사가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오늘날 전문 직업으로서 간호사 지위를 확립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직업적 전문 간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간호의 제1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2간호혁명은 패니크 여사가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말합니다. 나이팅게일과 패니크는 간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업적을 남긴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간호 역사 속에서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패니크 여사의 업적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영국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영국은 현대 간호의 모체가 된 간호를 시작을 했죠. 그러한 간호가 이제 미국과 다른 유럽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되고 간호가 더욱더 현대 전문직 간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은 현대 전문직 간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제도의 개혁을 이끌어낸 나라라는 것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초기 미국 간호교육기관과 미국 분야별 간호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간호를 살펴보면서 왜 독일은 근대에는 앞선 간호를 보였는데 현대 간호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 살펴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7세기 초부터 유럽에서 특히나 프로테스탄트 신교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죠. 매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간호사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아픈 사람도 많을 테고요. 그리고 이때 서부 개척시대 막 이런 때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질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진들이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의료기관이나 간호사, 양성소 같은 것들이 설립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초기 대부분의 병원은 구비번의 성격으로 발족을 해왔다고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건너왔다 하더라도 그때 영국의 근대 간호의 암흑기였겠죠. 교육받은 간호사가 없어서 간호는 참담한 상황이었을 테고요. 이렇게 질적으로 낮은 간호 수준이기 때문에 병원 환경은 비위생적이었겠죠. 전염병 발생이 높아질 테고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노예나 제수였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에 대해서 무지하고 책임도 없었겠죠. 보수도 낮았고요. 그래서 보수가 낮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거나 노인들의 일이 되고 그러니까 또 더 간호의 질은 떨어지겠죠. 또 정신병원 치료를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식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고 고문을 하거나 억제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죄수들의 인권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병원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분 많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더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분만하다 죽는 산모들이 산후열로 감염 관리가 안 된 거죠. 위생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의 분만실보다 집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병원은 집 없는 산모, 구빈원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기 낳을 곳이 없으니까 자리를 주는 곳 이런 정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대 간호사업을 주도하게 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간호교육을 개혁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미국은 지금 개척 정신과 창의력과 함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학문적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9세기부터 미국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철학사조가 우리 실용주의라고 알고 있죠. 실용주의를 통해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실업교육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간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이때 이 미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요.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용주의 정신이 기술이나 실업 분야가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에도 연구 제도를 개방함으로써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되죠. 전문 직업 부분의 발전 동기와 또 학위 과정을 열어주게 되는데 간호도 실전 학문이 있잖아요. 실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위 과정을 통해서 간호 교육이 더 많이 간호가 학문적 위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20세기 과학과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간호사업이 향상되고 간호교육의 개혁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 다양한 이주민들이 흑인 간호사들과 잘 수용이 되어져서 간호의 본연 정신, 인간 존중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하는 이런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함으로써 대등하게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간호가 발전하고 간호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미국 간호가 전 세계 현대 간호에 영향을 끼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0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비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고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화가 되면 후생복지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간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간호 인력 요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 정부와 단체들은 병원을 설치하고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3년씩이나 교육을 하다 보면 이 필요한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 인력의 양적으로 증가는 이루어지겠지만 간호 수준은 떨어지겠죠.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더니 간호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망률 높아지고 병원 내에서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간호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간호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간호의 질적으로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 결과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브라운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48년대에 미래의 간호라고 하는 내용으로 미국 간호 발전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2년에는 미국 간호연맹을 결성을 하죠. 미국 간호연맹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교육연맹, 미국 보건간호사회, 미국 대학 간호교육회가 합동을 해서 결성을 한 거예요. 간호사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간호 지도자들이 미국 간호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시 간호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면서 평상시에도 간호사가 양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1942년에 만들어진 볼턴 법규에서는 간호교육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부를 받죠. 기업가들로부터 록펠러, 켈로그, 카네기 등이 활발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교육에 쓰기로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나이팅게일이 교육기관을 설립했잖아요. 이 볼턴 법규를 통해 미국에서도 간호교육부라고 하는 행정기관을 만들고요. 교육으로의 심혈을 기울이면서 개혁을 하게 되죠. 간호교육기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아직 단기간에 양성된 간호사들이 많았잖아요. 앞에서. 그런 단기 간호사의 재교육 기회를 주죠. 그리고 간호교육자를 양성하고요. 전시를 위해서 또 단기 전시에 관련된 훈련 간호사를 교육하면서 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에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이 전문직 직업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1965년에는 간호의 질을 향하여 라고 하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 미국 간호사협회에서는 포지션 페이퍼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든 간호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육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 교육을 역설하는 거죠.
이 보고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1909년이죠. 20세기 초반에 간호교육 정규 과정으로 대학 교육 과정을 미국에서는 이미 개설을 하고 꾸준히 발전을 시켜온 거죠. 많은 학자들도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간호를 위한 장기 계획을 이 포지션 페이퍼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모든 간호사를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육성하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의 특수분야 훈련을 위한 법, Nurse Training Act라고 하는 법도 통과시키게 되고요. 여기에 간호사를 교육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성을 통해서 그냥 학사 과정 말고요. 간호 연구 전문가, 또 임상 전문 간호사,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요. CNS라고 하고요. 또 전문 간호사, 너스 프랙티셔너라고 하거든요. MP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육병원, 간호교육병원의 간호행정 및 과장급 이사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급이나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간호사 정도가 되려고 하면 석사 이상이어야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미국 간호교육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유명한 간호학교가 있고요. 이들이 주축이 돼서 간호교육을 이끌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스턴 간호학교인데요. 가장 오래된 간호교육기관이죠. 독일 카이저스베르트 간호 양성소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간은 1년인데 실습과 이론 강의를 병행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벨뷰 병원입니다. 나이팅게일 간호 원칙에 부합하는 간호학교예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의 교육 제도를 받아들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이팅게일식 간호를 하는 학교를 미국 내에서 벨뷰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 벨뷰 시스템에서는 간호학생들은 표준 유니폼을 착용하고 병원 기록, 의사 기록제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도 듣고 간호 매뉴얼을 통해서 간호학 교재에서 간호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받고 간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네티컷 간호학교인데요.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학교를 설립을 했고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육을 했죠. 여기에서는 뉴헤븐 간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작업을 해서 출간을 했고요. 간호학교의 교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코네티컷 간호학교는 현재는 예일 대학교에 합병이 돼서 예일 간호대학인 거죠. 그리고 록펠러 재단의 100만 달러 기금을 받음으로써 간호 교육의 혁신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두리치라고 하는 간호사는 최초의 간호사 출신 학과장이 되었고요. 독립 예사를 가진 최초의 단과 대학으로서 예술 간호 대학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분야별 간호로서 보건 간호,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보건 간호는 뉴욕 종교단체의 여전도회가 방문 간호를 실시를 하는데 누투라고 하는 방문 간호사를 도와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고요. 지역사회 간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19세기 말이죠. 와일드라고 하는 간호사가 헨리가의 집단 부락을 조직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지역이 헨리가 집단 부락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겠죠. 가난한 환자를 간호하고 그곳의 위생 문제나 경제 문제, 직장 문제까지도 도와주면서 대중간호를 계몽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는 너팅, 구두리치 이렇게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위대한 헨리가의 삼총사로 헨리가 집단 부락에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호계 최초의 대학 교수가 되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설립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사회 간호가 훨씬 더 확대되어 갔고요. 또 학교 보건, 지역 내 일체의 보건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요. 이때 이런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 의사가 아니고 보건 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수행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의료 관련해서 의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했느냐?
촉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12년에는 미국 보건간호사회를 조직해서 단체 활동을 시작하고요. 와일드라는 분이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간호 분야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말까지 정신병자는 환자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신에 대한 벌로 재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인격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86년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여자 보호사를 채용하면서 친절한 간호를 시행하기 실시했고요. 딕스라는 분은 정신병원과 형무소 개혁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간호를 살펴보면 근대에는 카이저스 베르트 간호사 양성소가 매우 선구적인 역할을 했죠. 1936년에 카이저스 베르트 지역에 프리드너 목사부가 설립한 간호사 양성소고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간호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간호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독일에서는 1863년에 독일 적십자사가 조직된 이후에 40여 개 적십자 병원을 설립하고 단기 간호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적십자 간호사를 배출하게 되고 이러한 적십자 병원 간호사들이 독일 간호사업의 중심적인 위치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대의 수준 높은 간호 교육을 실시하던 독일 간호가 왜 현대 간호 발전을 주도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독일 간호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관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모관, 마더하우스 시스템이에요. 자신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고된 업무를 하고 낮은 급여로 계속 일을 하고 제재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이 모관 제도에서 이탈해서 나와서 자유롭게 간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유간호사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나와서 남북간 간호를 하면서 남북간 간호사로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제도가 간호사 중심이 아닌 의사가 간호학교 교장으로 부임해서 간호 교육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간호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간호학교 교장이 의사가 운영을 함으로써 간호부서가 독립적인 조직이나 감독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대 간호 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간호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간호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부의 독립적인 권한과 조직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 간호에서 어떻게 간호를 운영하고 수립해 나갈 것인지도 그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역사를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간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